제119차 주요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일일 동안의 일본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서 긴급 사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당장 급한 반도체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TV, 스마트폰까지 포함한 비상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당장 필요한 긴급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삼성 초유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면서 단기 현안 대처에만 급급하지 말고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제경제의 세계적 거시적 시각을 요구했습니다. 맞습니다. 개별 기업의 인식이 국가의 인식을 뛰어넘고 대처 방안도 글로벌한 것입니다. 김현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의 지원 요청차 다녀오면서 미국이 우리 입장에 세게 공감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미국은 꿈쩍도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는 1910년 국채보상운동과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거론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420년 전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으로 나라를 건져냈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구국정신에 호소했습니다. 물론 경제보복은 일본의 분명한 잘못입니다. 게다가 일본이 안보 문제까지 들먹이며 수출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 당의 하태경 의원이 적절하게 파헤치고 지적했던 것처럼 군사적으로 쓰일 소재를 북한에 밀수출한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일본의 잘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즉각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가 지도자들이 문제 해결은 민족주의적 감상이나 반일 감정이 확대해서 찾으려 한다면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어느 원로 외교관이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만 톤짜리 배와 3만 톤짜리 배가 맞부딪히면 두 배 다 손상을 입기는 하지만 가라앉는 것은 3만 톤짜리 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외교적 타결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부터 풀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신뢰관계의 훼손이 대법원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대책에서 비롯되었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진정성과 성의를 갖고 이 문제부터 원점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족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 간의 만남 이후 북미 회담 성사가 이견되고 있고 또 북미 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회담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그제 발표한 논평에서 한국 소외로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남조선 당국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며 미국과 직접 필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라고 남한을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북한은
한반도 문제의 종사자이자 민족공동체인 남한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것, 이것은 결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 점을 분명히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 한국 정부가 얼마나 미약하게 보였으면 북한에서 저런 말이 나올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한마디로 얕보인 것입니다. 판문점 회담에서도 보았습니다. 한미 관계에서 대한민국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북 관계에서도 약한 모습만 보인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안보는 약해지고 안보 기강이 해이해졌습니다.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동 수상자가 발견이 되는데 이것이 허위 자백으로 조작하려고 했었던 사실. 우리 당의 김중로 의원이 발견하고 한 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안보 기강이 이처럼 무너진 것인지 정말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선 사태도, 삼척의 목선 사태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 또 안보 해이 정책, 이것은 정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예, 국방부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어섰지만 정부 여당은 일벌백계로 사태를 바로잡는 대신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면서 어렵게 문을 연 국회 상황을 또다시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 목선 은폐 조작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 해군 이함대 사령부가 한약고 인근에서 발견한 거동 수상자를 놓쳐놓고도 일주일간 사건을 은폐하고 엉뚱한 일반 병사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또 다른 은폐 조작을 저질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관련자들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해군 이함대에서 또다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북한 목선 사건 당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온전히 책임을 물었다면 해군 이함대에서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야당이 정당한 국정조사 요구마저 정치 공세로 치부하면서 사건 축소에 급급하니까 군의 기강이 이처럼 바닥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는 물론이고 민생입법, 경제토론회 등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반대하면서 불과 회기 마감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이 아직까지도 합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뿐만 아니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서 당초 합의됐던 7월 18일 본회의 개최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추경안 처리와 민생 입법보다 정경두 지키기가 더 중요한 것인지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정경두 지키기를 중단하고 원만한 국회 운영에 더 이상 찬물을 끼얹지 말기 바랍니다. 국정조사가 하기 싫다면 국회가 해임 건의안 표결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추진하는 해임 건의안 표결을 꼼수로 막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나온다면 국회는 또다시 파행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2일 양국 실무자 협의에서
우리나라를 수출 절차 우대 국가인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일본의 이번 추가 조치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1,100여 종에 이르는 전략 물자를 일본에서 수입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전자산업이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본이 장기간 준비 끝에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도 냉정을 잃지 말고 차분하게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정치권은 물론 민간 차원의 외교 라인까지 총동원해서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엉뚱하게도 안보 문제를 빌미로 삼는 만큼 미국 등 주변 국가의 압력도 조직해서 더 이상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목표는 오로지 우리 경제가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청와대가 앞장서서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는 달리 청와대의 반일 감정 자극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 벌어진 정치 외교 문제는 21세기의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과 동학혁명군까지 이 무대에 등장시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냉정을 유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혁신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당은 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주량 전 위원장의 주재하에 제21대 총선 승리를 위한 지도체제 혁신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주량 위원장은 사퇴를 했습니다만은 혁신위원장이 몽석이라고 상정하지 말라는 당론은 없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안건을 가결하고 그 이후에 당 대표가 부재하다고 해서 그 안건이 그 다음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은 당규를 우리 손학규 대표님은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당원 당규에 따라서 혁신위원회 안건을 최고위원회의에 상정시켜 주시기 바라고, 우리 권성주 위원이 지금 혁신이 정상화를 위해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빨리 혁신위원장을 선임을 하고, 그리고 당 혁신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 최고위원들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 최고위원입니다. 당내에서 계속되는 손학규 대표 퇴진론은 현재의 당 위기 상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위기가 손학규 대표로부터 초래되었거나 손학규 대표가 사퇴하면 당 위기가 해결될 거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위기는 창당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의 합당 논의가 시작되고 2018년 1월 통합정당의 예상 지지율은 16%였습니다. 앞으로 제가 인용하는 그 퍼센테이지는 모두 한국갤럽조사를 인용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였고 합당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당 5%, 바른정당 8%로 합계 13%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당인 바른미래당의 창당 후 첫 지지율이 8%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은 8% 내외의 답보 상태를 유지하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역위원 정당 득표율 7.62%에 그치는 참패를 당했고, 지방선거 이후 당 지지율은
5 내지 6%였습니다. 손학규 대표 취임 이후의 당 지지율 역시 7, 8%였고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살 길은 바른미래당이 왜 창당 시부터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채 추락했고 왜 지방선거 때 폭망했으며 창당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왜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그동안 당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왜 하지 않았는가를 우선 정확히 규명하는 일입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 우여곡절 끝에 혁신위가 출범했습니다. 혁신위가 당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동안 우리 당을 주도한 분들에 대한 혹독한 청문을 마다해서도 안 되고 재심을 묻는 정도가 아니라 책임 있는 분들의 정계 은퇴를 묻는 여론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승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당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두 분이 합계 28.2%의 득표를 하였고 통상적인 경우라면 두 분이 소속한 바른미래당은 다음 대선에서 집권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바른미래당은 생존조차 걱정하는 당이 되었습니까? 바른미래당 이렇게 추락한 데 대해서 손학규 대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학규 대표의 책임 외에도 더 많은, 더 중요한 원인과 책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책임을 찾고 잘못을 시정하여 당이 승리할 수 있는 미래 비전과 전략을 찾는 것이 바로 혁신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혁신위가 기승전 손학규 대표의 퇴진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혁신위가 과연 국민들과 당원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1호 안건을 지도체제 개편으로 정한 혁신위를 계파 싸움의 연장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당을 살리는 혁신위가 되라고 했더니 주대한 위원장의 사퇴로 인한 혁신위의 파행을 손학규 대표에게 책임지라는 식으로 단식 농성을 하는 혁신위원은 당을 살리는 혁신위원인지 당을 죽이는 혁신위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권성주 위원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주대한 위원장 집 앞에 가서 농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른미래당이 추락한 이유를 개혁성 상실, 야당성 상실, 당의 보수 이미지와 세 가지로 진단합니다. 그래서 당이 살려면 개혁성, 야당성을 강화해야 하고 보수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 세 분께 촉구합니다. 이제는 세 분께서 바른미래당이 추락한 원인이 무엇이고 바른미래당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어떤 노선과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정책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인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답을 하지 않으시면 당원들은 세 분을 우리 당의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공개 발언 없습니다.